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사회공헌 트렌드와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냐는 본질을 알아야 그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에서 CSR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장 본질적인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면 어떠실까 합니다. 사회공헌 CSR은 사실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즉 자신에게 손해보는 행위죠.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손해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런 이성적 또 손해나지 않는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또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일부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담론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공헌이 어느 영역까지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사회를 위해서 내놓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된다는 것은 납세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인 정부가 이런 세금을 통해서 각 부처로 세금을 다시 배분해주고 그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등에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또 사회공헌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더더욱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경영자와 사회에 계시는 다양한 정부나 비영리 기관의 리더분들과의 관점 차이가 생깁니다. 이 관점 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관점 하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고 보니까는 자본금이 한 2억 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수중에는 5천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2억 원을 친구, 또 아는 사람, 친척들로부터 다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받아서 2억 5천을 만들어 가지고 레스토랑을 냈어요. 메뉴를 정하고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수산시장도 가고 도매시장도 가가지고 매일 새벽 장을 봐서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이 오실 때 잘 다듬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을 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입소문이 나서 여기 레스토랑이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마을에 굶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 좀 해야 되지 않니? 한 100만 원 정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레스토랑 주인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두 번째, 마을 자치연금이나 이런 공동 기금 마련할 때 나 벌써 냈는데 그 외에 또 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내가 내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기업 사회공헌의 딜레마이고, 이 딜레마는 당연히 외부에서 기업에 요청하는 그런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의 수준과 강도와 종류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들이 틀립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CSR 또는 사회공헌의 역사,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볼게요. 기업은 본질적으로 고전 경제학에 의하면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납세, 정부가 하도록 하고, 고용 창출, 청년 실업, 굉장히 문제죠. 고용 창출을 기업이 하고, 그 다음에 유관 산업들을 발전시키죠. 레스토랑을 만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서 식자재 구매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기본적인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CSR의 정의서부터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SR, 사회공헌, CSV, ESG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CSR에 대한 정의를 먼저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CS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 일부가 사회공헌이고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회적, 소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기업하고 사회의 관계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책임, 의무와 책임은 또 틀리죠.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국방의 책임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자발성을 또 근간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개념들, 기관들의 정의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이익 창출 및 이해 관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규제에 순응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장황한 표현을 했죠. The Myth of CSR이라는 데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죠. 자발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WBCSD에서는 직원,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와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입니다. 사회와 공생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서는 유럽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정의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행할 때나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죠, 와의 상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다들 어렵죠? 결국 개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있고 사회가 있는데 사회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기업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 외에 그 외의 활동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냐. 노력이라는 결국 자원의 투입이거든요.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자발성과 강제성, 요 사이에 밸런싱하는 게 CSR 활동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은 이제까지는 사실 예전에는 사회공헌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본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개념이고요. 이 영역으로 보면은 기업 윤리가 있죠. 또 재무의 투명성, 노사관계, 또 안전, 위생, 협력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그룹핑 해보면은 지배구조, 기업 내부에 건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경감시킬 책임 또한 기업에 있어서 환경도 중요한 CSR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이죠. 소셜에는 인플로이서부터 주요 협력 업체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CSR의 개념이 광범위하죠.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의 모든 활동들이 다 CSR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공헌은 소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특히 복지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업의 CSR 영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공헌에 대한 관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초기 자유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밀턴 프리드만 같으신 분들이
뭐 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사회적 책임, 즉 납세, 고용, 유관산업 발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니까 어설프게 착한 흉내 내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열심히 경영을 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발전을 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게 초기 자유시장 이론입니다. 그 두 번째는 초기 자유시장 이론과 다르게 상품 차별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마케팅적 관점인데요. 야, 너네 착한 기업이라고 이름이 나야 사람들이 많이 살 거야. 그러지 않니? 라는 이론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 조사를 해보면은 특정 상품, 특정 영역, 특정 기관에서만 이 가설이 가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짧게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돈을 쓴 것, 구매를 한 거 기억해 보면은 이 상품 살 때 여기는 참 좋은 기업이야. 사회공헌 잘해. 착한 기업에 여기를 사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품의 서비스, 브랜드 레퓨테이션, 가격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차별화 이론은 생각보다 기업 내에서는 강력하지 않다. 세 번째는 스테이크홀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또는 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죠.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낼 때 누군가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이해관계자잖아요. 정부, NGO, 주주, 인플로이, 또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커스터머, 학계, 이런 다양한 또 미디어, 언론 이런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업한테 야, 너 좀 착한 일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도 세금 내고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라고 버티다 그럼 너네들 좀 혼 좀 나라 라고 매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스테이크홀더 이론입니다. 스테이크홀더가 그런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부응해야 되지 않니?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런 요구의 종류와 강도와 범위가 틀려지죠. 우리나라 기업 특히에서는 이 스테이크홀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 또 사회의 관계성이 매우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이 더 워크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기업에 있는 내부 관계자들, 특히 의사결정자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론이 다 머릿속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초기 자유시장 이론, 상품 차별화 이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이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복합돼서 의사결정을 하죠. 즉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CSR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관점들을 유의하면서 기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NGO적인 관점만 가지고 기업사회공헌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자, 특히 최고 경영자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CSR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CSR이라는 것이 기업 내부적인 관점만이 아니고 기업 외부의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그 전략과 방향성과 강도가 변화하더라.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은 대충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교수님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CSR에서 더 짚어보면 고려시대로까지 가요. 고려시대에 개경의 시전상인, 그 시에 있는 그 개경에 있는 상인들이 도덕적 상인 정신에서도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는 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고려에 있었던 관료들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관직에 채용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똑똑한데 관직에는 못 나가고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수도였던 개경에서 장사를 하기로 시작합니다. 즉 정치인에서 기업가로 변신을 해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잖아요. 어떤 그 윤리적인 학술적인 기반도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성 상인으로 등극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과 철학들을 만들어요. 유교 정신, 또 실학파 이런 사상들이
가미되면서 개성상인의 상인 정신이 우리나라 사실은 이 상인 정신의 근간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에 산업진흥론 또는 경영혁신론, 부국 이민 등 경제 철학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개성상인들은 근검 전략하고 적절한 사회와의 밸런스를 중요시 여겨요. 그때 얼마나 잘 신뢰가 높았냐면은 개성상인이 발급한 어음, 그러니까 그 어음 아시죠? 얼마 줘라 하고 종이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낸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회사가 낸 건데 그 어음을 가지고 전국에 아무 그 조그마한 여인숙이나 그러니까 객주라 그러죠. 거기에 가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통용이 됐대요. 신뢰가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 정도로 신뢰가 높았고요. 그때 이제 조선 중기 때에 거상 임상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재벌이거든요. 그때 이제 홍삼에 대한 중국 수출권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이룬 것은 하나의 술잔이다. 술 먹는 술잔. 개영배이다. 저도 궁금해서 개영배를 하나 사서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개영배는 개는 쉽게 할 때 개명할 때 개자입니다. 원칙이고 영은 영화롭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배는 술잔이죠.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계하라는 술잔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물리적인 이론은 많이 있지만은 술잔이라 술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한 70% 따를 때까지 술자가 올라와요. 70%를 넘어서고 한 80% 가는 순간 그 안에서 그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베르눌리 법칙인가 그래서 술이 밑에 있는 구멍으로 잔으로 쫙 빠져요. 7부까지만 술을 따라서 마시면은 맛있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많이 마시려고 따르면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술잔입니다. 임상옥은 늘 이 술잔을 곁에 두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개영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그 관점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임상옥은 30% 정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떼어놓는 것, 윤리적으로 경영하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선시대 개성상인의 상인 정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정신이죠. 오다가 큰 변화를 잇는 것은 이제 개항기입니다. 1876년에서 1910년도 이쯤인데요. 이때는 이제 근대 기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개항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CSR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고 개성상인의 정신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때라 그래요. 그러다 이제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1910년서부터 한일합방 되면서 이제 아주 슬픈 역사가 시작되죠. 이때에 두 가지 관점이 생겨요. 하나는 민족 기업이 대두가 됩니다. 민족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목적성이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거죠. 하나는 친일 기업들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성 전기주식회사 전차 승무원들이 한 500여 명이 총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아일보 사설에 사회 공인과 사회 정의, 사회적 책임 이런 용어들을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돼요.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기업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돈 벌려고 하는 친일 기업, 그 다음에 민족 기업. 특히 민족 기업에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쓰려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신이 매우 강력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기업은 돈 벌려고 해도 바둥바둥하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 돈 쓴 거를 다 독립운동에 쓰고 사회를 위해 쓰면은 재투자도 안 되고 기업의 확대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족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정신, 사회공헌 정신들이 민족 기업을 기반으로 발전돼 왔었는데 그 맥이 끊어진 게 참 아쉽고요. 그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 신흥 재벌 그룹들이 나오면서 CSR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에는 유경 장학재단 같은 것들이 설립이 있었지만은
CSR 개념이 본격화되지 않았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60년대서부터 이제 그 산업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산업화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회공헌 CS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기업이 조금 잘못했을 때 국민과 정부의 지탄을 받으면서 기업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뭐 교육재단을 만들면서 사회공헌 활동들이 시작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나쁜 인식이 대중들에게 박혀요. 그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잘못하면은 입막음 하려고, 거칠해 하려고 사회공헌을 하더라. 그래서 잠잠해지면 다시 나쁜 짓 하더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박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중분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하면은 그게 무슨 꿍꿍이 속일까? 뭐 잘못한 거 있어서 덮으려고 하는 건가? 지난번 그것 때문에 돈 내는 거 아니야? 이거 홍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업 사회공헌을 하시는 분들의 큰 딜레마이고요. 기업은 거꾸로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정부 주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70년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재단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나를 위한 기업이 아니고 결애를 위한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를 위한 기업의 역할들이 강조되고 정경련이 그런 것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위한 기업의 역할 관점에서의 CSR, 사회공헌 활동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재단이 급증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신군부들이 등장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정권에게 보여주기 시 원체 서슬이 퍼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 민주항쟁이 1987년도에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국면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1990년대에 들으시면서 이제 CSR에 대한 인식이 확 높아졌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삼양라면에 우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그다음에 두산전자의 패널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증가가 됐고요. 정부와 대중들의 지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재단 설립이 이 시기에 90년대 2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그 군부 시대 때 정부 주도의 CSR이었다면은 이때 90년대서부터는 이제 민간 주도, 즉 기업 주도 쪽으로 서서히 트랜짓하다가 IMF가 오게 돼요. IMF가 온 다음에 기업들이 IMF 주범이라는 마녀 사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리플렉션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사회공헌에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입니다. 이때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착한 일, 정부에서 원하는 거 맞춰주는 일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서부터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많이 할 거 잘하자 하면서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요즘에 와서는 보편화된 개념인데 기업의 업의 특성, R&C, Resource and Capability를 사회공헌 활동, CSR 활동과 접목해서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이 착한 일, 정부의 칭찬을 받으면 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 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피드백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바로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이 쭉 발전해 오는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 발짝 더 점프업을 해요. 그 키워드가 바로 CSR에 대한 국제 표준이 강화가 됩니다. UN이라든가 ISO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이니셔티브 또 규범들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제언을 하죠. 지키지 않아도 그때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유럽 쪽에서 이런 스탠다드를 적극 채용하면서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국제 표준들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스를 지키는 그런 현상들이 201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010년대에 주목할 만한 개념은 CSV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이죠. 이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사실 외국에서, 해외에서, 미국에서조차 그렇게 차용되지 못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창조 경제의 한 일환으로 아마 채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잘못 이해가 되고 오류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CSV의 본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기업만 돈 벌지 말고 우리 사회와 함께 발전하면은 그게 기업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또한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요, 사회공헌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영업이익으로 얼마가 환원이 되는 거야, 그거 계산해와, 이렇게 단기적 경영 성과에까지 연결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혼합이 되면서 기업이 외부로부터 또 오해까지 받죠. 야, 사회공헌 하는 거, CSR 하는 거, 지네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굉장히 혼란이 생겼던 게 2010년도였었습니다. 2020년대 바로 작년서부터죠. 2020년대 들어서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면서 사회 안전망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기업의 사회 안전망에 기여하는 부분, 즉 기업의 CSR, 사회공헌 활동들의 모델들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대면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가게 됐고요. 팬데믹이란 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 공포를 예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를 위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워닝을 계속 환경단체에서 하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것을 매우 제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잘 알다시피 ESG 경영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은 비영리 기관, 정부, 학계 이랬어요. 말 안 들어도 버틸 만큼 버틸 수가 있는 상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ESG 경영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었어요. 아시다시피 2020년 그 레리 핑클 그 CEO죠. 블랙록의 연두 서신에서 매년 처음에 자기들 이제 CEO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보내는 그 레터에 지속가능 경영 안 하면 우리 투자 안 할래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까지 외부에서 요청왔던 사회적 책임하고는 너무 다른 임팩트가 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ESG, 즉 지속가능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이 작년서부터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서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기업에서 CSR을 담당하시는 분들, 사회공헌 담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최고 경영자가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땜빵 할 정도만 가서 열심히 일해, 문제 안 생길 정도,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라고 했는데 ESG 시대로 오면서 갑자기 전사 전략부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CSR이 확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ESG는 environment, 이쪽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죠. 넷제로,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2050년까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죠. 아마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거버넌스는 이사회 운영을 중심으로 이 민주화로 바꾸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죠. 어려워요. 소셜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서부터 인플로이까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 중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CSR이 독보적인 위치로 사회와의 관계성이었는데 이제는 ESG 경영에서 작은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가지는지는 저희들이 찬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회이면서 위기다라는 두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변 상황들, 경영 환경들에 의해서 기업의 전략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딜로이트에서 만들어낸 지속가능 경영 패러다임에서 정리가 좀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예전에 80년대, 2000년대에는 캐롤 교수가 만든 CSR 피라미드 있죠. 유명하죠. 그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 중심이었고 주주 중심주의로 CSR이 운영되어 왔었다면 2000년에서 2010년대에는 트리플 버텀 라인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이게 이제 트리플 버텀 라인이죠. 이때는 책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중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형 임팩트 모델,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임팩트 모델들이 그때 주된 관심이었었어요. 그러다 2010년도에서 2020년대에는 이 SDGs, 또 더블 버텀 라인,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밸류라는 것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치의 측정들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요. 2020년대에는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ESG, 이제까지 모든 CSR이라는 담론들이 ESG라는 것으로 다 합쳐지고요. 이제까지 추상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있던 것들이 ESG가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ESG를 기술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서 보고서의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수백 개의 지표들 중에 자기 회사에 맞는 지표들을 선정해 가지고 ESG 활동을 하거든요. 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까지 활동들이 착한 일 했어요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정량적인 성은 몇 명에서 사회적 가치가 얼마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를 쫙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야 외부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사들이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A 플러스 2개네, A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율이 틀려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서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 게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신사업, 또 블루 오션, 니치 마켓으로 공익 영역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 경제의 시장이 막 커지고 있죠. 자동차 이렇게 서로 쉐어해서 타는 거, 또 집도 쉐어하우스도 있고, 또 공용 공간들, 이런 것들 아파트에서는 같이 쓰고, 이런 쉐어링에 대한 공유 경제의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성을 기업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하다 보니 여기서 사업도 올 수 있겠는데 그 관점에서 좀 봐봐. 그래서 CSV와 ESG가 합쳐진 상태로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움직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파트너십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제는 기업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이 이거 안 하면은 투자 못 받아, 장사 못 해, 이런 상태가 돼서 매우 고무적인,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기업의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차 방정식이었던 게 지금은 그렇대요. 12차 방정식이 됐을까요? 왜냐면 모델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ESG, 그 안에 또 수십 개의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트너십 모양 또한 옛날에는 신실한 NGO, 특히 사회복지 NGO들하고 파트너십 맺고 기부하고 착한 일 했어요, 보고서 받고, 이걸로 끝났던 게 매우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십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요,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지원자, 즉 도너에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 중 하나로 발전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NGO나 정부가 만든 것을 기업도 참여해서 같이 만들더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업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소셜 임팩트를 성과로 인식한다입니다. 옛날에는 얼마 냈어요? 몇 명 밥 줬어요? 몇 명에게 이런 서비스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니? 아웃컴이죠. 그 다음에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너네 돈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소셜 임팩트를 만들었니? 까지를 성과로 보기 시작했어요. 경영자들까지 그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 밸류 측정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ESG 경영으로 집약되고 심화되면서 다자간 협력 모델이 화두로 들어서게 되고요. 어떤 파트너와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파트너에는 대중들의 참여까지 편입이 돼서 더욱더 복잡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가 돈 내서 착한 일 했습니다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돈도 내고 한껏 고민도 하는 그런 모델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CSR, 사회공헌에 대한 트렌드와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파트너십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기업의 사회공헌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파트너십입니다. 그럼 파트너란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파트너가 뭘까요? 파트너는 말 그대로 파트너죠. 서로 마음까지 같이 하는 게 파트너 아닐까요? 그죠? 파트너의 본질적인 것은 양자 간의 계약 형태입니다.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뭐 M&A도 하고 전략적 제휴할 때 파트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 계약 근간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죠?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느냐, 얼마만큼 주느냐, 그만큼의 그 이상의 베네핏을 내가 받느냐입니다. 사회공헌에서의 기부하는 것은 기부금, 또 자원의 연계들을 NGO와 같이 하죠. 그럼 기업은 뭘 받느냐? 우리가 홍보해 줄게요. 착한 일이란 기사 내줄게요. 이거가 아니라 그랬죠. 소셜 임팩트, ESG 측정 지표 이런 다양한 방태로 그 아웃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부 앤 테이크에서 기부는 쉬운데 테이크를 기업이 어떤 걸 할 것이냐를 명확히 하는 게 파트너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테이크에 대한 개념이 NGO에서 생각하는 기업한테 이런 거 주면 되지 뭐 하는 것과 기업에서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중간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최고 경영자가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아시다시피 기부금은 대개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할 때 누구의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은 철저하게 CEO의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기업은 이런 사회공헌 CSR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매우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지 우리 실무자들의 성과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활동에서 경영 주요 전략으로 발전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ESG 하면서 이런 전략을 할 때 상호 간의 독립성, 즉 NGO를 우리들이 돈 줬으니까 시킨 대로 해라는 그 하청업체로 보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보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뭐 쭉 짚어봤지만은 2000년 이전에는 그냥 착한 일 하다가 2000년대서부터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파트너십은 비영리 기관과 정부, 학계 등으로 파트너십의 대상들이 바뀌고 조금 더 고도화됩니다. 예전에는 기업에 돈만 넣었었는데 이제 정부의 예산도 여기에 같이 합칠 수 있도록 하고요. NGO도 스스로 모금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결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CSV 공유가치 창출로 오면서 이제 사회공헌과 비즈니스 밸류체인이 접합하기 시작해요. 밸류체인. 그래서 이런 사업부서하고 사회공헌 쪽 CSR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이었었는데 이제는 긴밀한 관계가 2010년도, 20년도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과도 긴밀하죠. 그래서 소위 뭐 공익 연계 마케팅, cause related 마케팅 같은 것들이 이때 많이 고려가 됩니다. 기왕하는 거 공익적인 요소도 갖추면서 우리 비즈니스하고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 쪽으로 201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용어들도 그래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콜렉티브 임팩트, 또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이런 개념들이죠. 예전에는 어린이 도와준다고, 소외계층 아동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니? NGO한테 성과가 어땠어요? 저희들이 도와줬는데요. 그 혼자 사는 조부모 가족에 있는 애가 늘 울고, 우리가 가면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 한 다음에 글쎄 웃었어요. 이렇게 NGO가 말씀하세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얼마나 기업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NGO는 이제 그 뒷부분에 얘가 웃었고, 이 모델이 워크하고, 그래서 이 모델을 확산하면 좋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시범 모델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인데, NGO직 방식으로는 웃었어요. 그러죠. 그럼 저희들은 이제 사장 보고할 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영식이가 웃었답니다. 이게 큰 성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처음엔 했거든.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이제 이게 전혀 이쪽에 사전 이해가 없으니까는, 그 사업 접어라. 차라리 딴 거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기업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게 인풋,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라는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한 정량적 측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십수년간 대기업들은 그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NGO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의 이런 그 프레임에 NGO가 따라와야 되는 매우 좀 언밸런스한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NGO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서부터는 그 파트너가 환경단체 위주로, 단체 쪽으로 막 확산이 되죠. E가 아까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 쪽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ESG 영역에서 나오는 각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파트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비영리 기관에서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는 미판이 된 것 같아요. 큰 NGO들에게 기업들이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무조건 퍼줘야지 하는 단계가 넘어섰잖아요. 경영 전략이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는 정량적, 또 임팩트는 레버리지거든요. 1억을 넣어서 100억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기획력과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있는 그런 NGO와 손을 잡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런 기반이 있는 NGO들,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규모가 있는 NGO들 쪽으로 기업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금 기관 또는 큰 NGO들이 이런 연구 기능들을 강화해서 그러지 못한 작은 NGO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연계해주고, 이런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기업과 파트너십을 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NGO들은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선실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기업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NGO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는 기업들이 먼저 교육의 기회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함께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쪽으로까지 파트너가 발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하나 대표적인 걸 들어볼까요? SK, 제가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예전에는 장학 사업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들과 하는 지원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매우 복잡한 양태로 됐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사업을 보면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학교 폭력 등을 관리하자, 예방책을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SK 브로드밴드가 미디어 회사니까 미디어 기반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자. 그래서 업과 연계죠. 그리고 이런 채널들, BTV나 케이블 TV 이쪽으로 컨텐츠들을 확산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청소년 있죠, 학교 있죠, 학교 폭력 있죠, 여기는 정책이 필요하죠, 확산을 필요한 그런 미디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게 또 필요하고, 또 공권력, 행정력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만족하는 프로그램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트너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최 기관이 SK 브로드밴드, EBS, 연세대학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개 기관이 주최 기관으로 긴밀히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협력 기관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그다음에 대학들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서경대, 그다음에 연예기획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원이 전달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 담당자는 기업은 돈이 있으니까 모이시오 하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 중에 하나로 시드머니를 내고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패션과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것 같고요. 다양한 파트너들이.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까지도 파트너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문제에 대한 행복에 관여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함께 함으로써 이 사업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다자간 협력 모델, 그리고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모델로 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NGO, 즉 이런 그 비영리 기관과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된 과정에서 기업과 NGO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ESG는 매우 규범적인 규제의 항목이죠. 그리고 ESG를 주도하는 것이 자산운용사, 즉 시장경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 논리가 ESG 경영 전반에 밑에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부나 시민사회나 우리 대중들의 영역에서 보는 관점하고 어느 순간에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매칭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기업의 진정성이거든요. 기업의 진정성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즉 사회공헌 활동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얻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다면은 더더욱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하다 보면 지표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매우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제까지 리스크 해칭 관점에서 또 레퓨테이션 관점에서 또 니치 마켓, 블루 오션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의 중요성을 기획자들, 저희들이 바로 잘 정리해서 보고하고 이 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경주해야 되고요. 좋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비영리 영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커야 됩니다. 그 비영리 영역은 이제 다 넓어졌죠. 환경과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들,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다행히 최근 기업 사회공헌 중간 관리자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 또 사회복지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다 이런 비영리 영역에 대한 이해와 기업 CSR, 사회공헌 고유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고유의 영역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파트너십 모델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영리 영역에서는 기업이 비영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비영리도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처럼 경영학, 마케팅, 경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를 한 후에 기업의 이런 담당자와 같이 모여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파트너십 모델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기업이 1억을 냈다고 하면은 그 1억을 100억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어 줄 거야, 나는 99억을 내는 거야 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NGO들은 임하고 기업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과 NGO 파트너십은 계약 관계면서 그 계약 밑에는 정말 끈끈한 그 열정으로, 공감대로, 같은 비전으로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함께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기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사업기회가 많아서 기업도 지속 가능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활동들을 NGO가 함께 함으로써 NGO 또한 발전하는 이런 공생, 함께 발전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기업에서 CSR을, ESG를, 사회공헌을 기획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NGO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많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모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